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 이름, 저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님, 어머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신부 대기실 앞, 꽃장식 사이로 사람들 비명이 터졌죠. 하객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고 사회자는 마이크를 든 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축의금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봉투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정숙 여사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라는 말이 딱 맞았죠. 119 불러요. 빨리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응급실 대기실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신랑 민재는 허둥지둥 달려왔고 예비 신부 수연도 웨딩드레스를 붙잡은 채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정숙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도 계속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요. 봉투 앞면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럴 리가 없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이유를 몰랐어요. 단지 이름 하나 적혀 있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되는 건지, 왜 얼굴에 핏대가 서는 건지, 왜 눈빛이 그렇게 흔들리는 건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절대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름이라는 걸요. 그 이름의 주인은 이미 10년 전에 사라졌으니까요. 사람들은 결혼식을 축하하러 왔어요. 하지만 그날 축하보다 먼저 터진 건 공포였죠. 신랑 민재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정숙 여사가 홀로 키웠죠. 새벽 식당 일, 청소 일, 반찬 가게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죠. 그래서 이번 결혼은 정숙 여사 인생 최대 행사였어요. 무려 3년 동안 모은 돈으로 치르는 결혼식이었거든요. 통장도 깨고 적금도 해약하고 연금 일부까지 당겼었어요. 집 한 채 없는 형편이었지만 아들만은 남들처럼 보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해야 할 날에 저 봉투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정숙 여사는 몰래 봉투를 가방 안에 숨겼어요. 아무도 못 보게요. 하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죠. 그 모습을 본 사돈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미소를 억지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어요. 눈은 아니었죠. 결혼식은 예정대로 시작됐어요. 축가가 나오고 신랑 신부가 입장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단 한 번도 무대를 보지 않았어요. 계속 가방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봉투 때문이었죠. 마치 폭탄을 품은 사람처럼요. 결혼식이 끝난 뒤 가족들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때였어요. 정숙 여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 복도로 걸어갔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걸 확인한 뒤 가방에서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축의금 5만 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죠.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쪽지 한 장. 그게 문제였어요. 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정숙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핏대 선 얼굴, 흔들리는 눈동자,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죠. 그리고 그 아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10년 전 정숙 여사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렸던 사람. 가족을 갈라놓고 재산을 빼앗고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 그 이름이 결혼식 축의금 봉투 안에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정숙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소름이 돋을 만큼 익숙한 웃음이었죠. 정숙 여사는 그대로 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어? 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 걸어갔죠. 정숙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살아있다는 건 1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비밀은 이 결혼식, 이 가족, 이 집안 전체를 산산조각 낼 만큼 위험한 것이었어요. 정숙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한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췄죠. 화면 속 이름을 보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보. 그 이름은 10년 전 죽은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그날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정숙 여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죠. 주차장 한 구석에 세워둔 차 안.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그 축의금 봉투,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남편과 어린 민재가 있었죠.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어요. 결국 눈을 감았죠. 10년 전 기억이 다시 밀려왔거든요. 그 시절 정숙 여사 가족은 지금보다 훨씬 형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고 외곽의 땅도 여러 필지 가지고 있었죠.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가장 믿던 동업자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강태식. 정숙 여사가 결혼식장에서 본 바로 그 이름이었죠. 태식은 친형제처럼 드나들었어요. 민재 용돈도 챙겨주고 집안 행사도 빠지지 않았죠. 정숙 여사는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였죠. 몇 달 뒤 회사가 갑자기 부도 직전까지 몰렸어요. 계좌에 있던 돈이 사라졌고 투자금도 흔적 없이 증발했어요. 남편은 밤마다 서류를 뒤졌죠. 그리고 결국 알아냈어요. 모든 돈이 태식 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그날 이후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죠. 대문을 두드리고 전화벨이 밤낮 없이 울렸어요. 남편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정숙 여사는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민재는 학교 끝나면 신문 배달을 했죠. 어린애 손이 갈라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돈을 들고 흔적도 없이요. 경찰도 찾지 못했죠.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어요. 끝났네. 그 돈 못 찾는다. 그냥 포기해.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이 찾아온 건 새벽이었어요. 정숙 여사는 아직도 그 소리를 잊지 못해요. 초인종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경찰의 낮은 목소리. 남편은 산길 아래에서 발견됐어요. 사고라고 했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믿지 않았어요. 남편은 죽기 전날까지 분명히 말했거든요. 태식이 찾았다. 이제 끝낼 수 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그 뒤로 정숙 여사는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빚 정리, 장례, 생활비, 아이 학비, 집까지 팔아야 했죠. 겨우 남은 건 낡은 아파트 한 채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대출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민재만은 바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목에 보호대 감고 일한 날도 많았어요. 무릎이 부어도 쉬지 못했죠. 몇 년이 지나면서 민재는 훌륭하게 자랐어요. 착했고 성실했죠.
어머니를 끔찍하게 챙겼어요. 월급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를 건넸고 명절이면 용돈 봉투도 챙겼어요. 정숙 여사는 그 모습만 봐도 살 힘이 났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죠. 고생도, 눈물도, 배신도 전부 지나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결혼식 이후 며칠 뒤 민재 부부가 신혼집에 들어간 날이었어요. 정숙 여사는 우편함을 열었다가 굳어버렸죠.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거든요. 발신인도 없었어요. 안에는 사진 여러 장이 들어있었죠. 정숙 여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강태식? 그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것도 최근 사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사진 속 태식이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정숙 여사의 며느리 수연이었어요. 정숙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확인했죠. 몇 번을 봐도 같았어요. 카페, 주차장, 호텔 로비,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모습. 분명 수연이었어요. 설마. 정숙 여사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죠. 며느리가 왜 태식을 만나는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정숙 여사는 조용히 신혼집을 찾았어요. 수연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웃을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고급 부동산 계약서가 놓여 있었거든요. 수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곧 더 큰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투자 제안이 들어왔거든요. 정숙 여사의 시선이 계약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계약서 하단. 투자 자문인 이름을 본 순간 핏대선 얼굴로 굳어버렸죠. 거기 적혀 있었어요. 강태식. 그 이름이 또다시 민재 가족 곁에 나타난 거예요. 정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알았어요. 10년 전 시작된 악몽이 이번에는 아들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수연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아직 알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정숙 여사의 서늘한 눈빛이 천천히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그 순간 수연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화면이 잠깐 켜졌어요. 정숙 여사의 눈에 문장이 스쳐 지나갔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보낸 사람 강태식. 정숙 여사의 손에서 찻잔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산산조각 난 유리조각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 정숙 여사는 깨달았어요. 이번 일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민재 가족을 향해 덫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 덫이 곧 닫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깨진 찻잔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수연은 놀란 얼굴로 일어났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시선은 수연 휴대전화 화면에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자 내용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수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 여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밤새 거실에 앉아 있었죠.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요. 그리고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며칠 뒤 정숙 여사는 수연 몰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죠. 하지만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이제 민재는 자신 인생 전부였으니까요. 수연은 점심 무렵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시내 한 호텔 커피숍으로 들어갔죠. 정숙 여사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검은 정장, 익숙한 걸음걸이, 강태식이었어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사람. 그가 웃으며 수연 앞에 앉았죠.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정숙 여사는 손에 쥔 물컵을 꽉 움켜쥐었어요. 손등 혈관이 붉어질 정도였죠. 핏대선 얼굴, 떨리는 턱,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죠. 둘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수연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어요. 민재는 아직 모릅니다. 정숙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식이 웃었죠. 차가운 미소, 그리고 낮은 목소리. 끝까지 모르게 해야지. 그 순간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듣지 못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거든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금 본 장면은 너무 선명했죠. 민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어머니 반찬을 챙기러 오는 착한 아들이었죠. 그런 아이를 또 속이려 한다니. 정숙 여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며칠 후, 민재 회사에서 전화가 왔죠. 민재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연락이었어요. 정숙 여사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앞, 수연도 와 있었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재는 과로로 쓰러졌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당분간 무리하면 위험하다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민재가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누군가 그의 명의로 거액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발견됐거든요. 은행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금액은 무려 8억 원. 정숙 여사는 귀를 의심했어요. 민재는 그런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더구나 대출 담보는 민재 명의로 막 계약된 신혼집이었어요. 은행으로 달려간 정숙 여사는 서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신청서에는 민재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알았어요. 그 서명은 위조라는 걸. 어릴 때부터 봐 온 아들 글씨였으니까요. 미묘하게 달랐어요. 누군가 흉내낸 흔적이 보였죠. 은행 직원도 이상하다고 했어요. 결국 절차는 중단됐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신혼집 계약금 일부가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그 금액만 수억 원. 계좌 주인을 확인한 순간 정숙 여사는 숨을 들이마셨죠. 강태식? 또 그 이름이었어요. 민재는 병실에서 이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수연도 옆에서 울고 있었죠. 하지만 정숙 여사는 수연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눈물은 흘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서늘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정숙 여사 머릿속에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뜻밖에도 민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거든요. 돈이 빠져나간 계좌와 연결된 기록 일부가 민재 명의였어요.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거였죠. 회사에서는 횡령 의혹까지 퍼지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억울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어주지 않았어요. 회사 게시판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동료들 수군거림도 시작됐죠. 승진 예정자였던 민재는 하루아침에 의심받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인사팀에서 대기 발령 통보가 내려왔어요. 민재는 말없이 종이 한 장을 바라봤어요. 손끝만 떨리고 있었죠. 정숙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졌어요. 10년 전 남편이 무너질 때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민재는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나 진짜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정숙 여사는 말없이 아들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 힘없이 떨리는 손, 그 손을 꼭 감싸쥐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남편처럼 또 가족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했어요.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신혼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컴퓨터, 휴대전화, 통장 모두 가져갔죠. 이웃들은 복도에 나와 수군거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수연은 계속 울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정숙 여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경찰이 방을 수색하는 동안 수연이 몰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분명했어요. 차가운 미소,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낸 문자 한 통. 정숙 여사는 그 화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받는 사람, 강태식. 그 순간 정숙 여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 수연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아들 민재가 지금 거대한 함정 한가운데 있다는 걸. 정숙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거든요.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 남편이 죽던 날의 비밀, 강태식이 노리고 있는 진짜 재산. 이제 그 모든 걸 꺼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사는 그날 밤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조용했죠. 벽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 째깍.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서랍 하나를 천천히 꺼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 누렇게 변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남편이 죽기 전날 남긴 물건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그 안에 있는 진실이 자신의 인생까지 무너뜨릴까 봐요.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정숙 여사는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등기부등본, 토지계약서, 차명계좌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오래된 USB 하나. 남편은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강태식이 돈을 빼돌린 사실, 가짜 부도를 만든 사실, 차명으로 땅을 숨긴 사실, 전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 땅이 지금은 신도시 개발지역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전에는 헐값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가치가 수백억 원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정숙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강태식이 진짜 노린 건 회사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땅, 그리고 그 땅의 마지막 상속권자, 민재였어요. 남편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서류 마지막 장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떨리는 글씨. 하지만 분명한 문장. 정수가, 태식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땅 때문이야. 절대 민재에게 말하지 마. 정숙 여사는 눈을 감았어요. 결국 남편 말대로 된 거였죠. 강태식은 죽지 않았고, 돌아왔고, 이제 아들까지 노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정숙 여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네. 그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숙 여사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주 오랜만이었죠. 며칠 뒤 경찰 수사팀에도 자료가 전달됐어요. USB 안에는 강태식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거든요. 가짜 투자, 비자금 조성, 명예 위조, 전부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죠. 수사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민재를 의심하던 시선도 달라졌고요.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수연 때문이었죠. 정숙 여사는 직접 수연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꺼내 놓았죠. 강태식과 만나는 사진, 문자 내용, 계좌 기록, 모두요. 수연은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연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수연 아버지는 오래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정리해주겠다고 접근한 사람이 강태식이었죠.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민재와 결혼할 것, 가족 안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특정 서류들을 찾아낼 것.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계좌가 묶이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정숙 여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서늘한 눈빛, 움직임 없는 얼굴. 수연은 계속 울었죠. 저도 민재 씨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정숙 여사는 쉽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죠. 수연도 이용당한 사람이었다는 걸. 강태식은 처음부터 모두를 장기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강태식 체포영장이 발부됐어요.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죠. 10년 전 미제 사건, 부동산 사기, 차명재산, 명예도용, 수백억 규모 금융범죄. 사건은 전국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체포 직전 강태식이 마지막 수를 던졌어요. 민재명의 계좌에서 거액 자금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수십억 원. 경찰 내부에서도 다시 혼란이 생겼죠. 증거가 너무 명확해 보였거든요. 민재는 다시 의심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절망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이젠 끝난 것 같아. 아무도 안 믿어. 정숙 여사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죠.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민재야, 내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 그냥 땅이 아니야. 그건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야. 민재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수백억 원 가치가 된 땅. 원래는 내 아버지가 지키려던 거였어. 민재는 말을 잃었어요. 수연도 마찬가지였죠. 정숙 여사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강태식은 그걸 원한 거야. 처음부터 우리 가족 전부를 무너뜨려서라도. 그 순간 민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너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죠. 억울함에 떨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어머니가 왜 고생했는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정숙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이제 끝내자. 이번엔 반드시.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어요. 10년 동안 도망치기만 했던 여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 아니었어요. 강태식은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그저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였어요. 강태식은 아직도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고 있었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고, 증거를 없애고, 마지막 순간마다 빠져나갔어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어요. 정숙 여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며칠 뒤 경찰과 금융범죄수사팀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남편이 남긴 USB, 차명계좌 자료, 토지 소유권 기록, 그리고 수연이 제출한 녹취까지. 증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강태식은 처음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변호인까지 대동하고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조사실 안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어요. 수사관이 서류철을 하나씩 펼칠 때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결정적인 건 해외 자금 기록이었어요. 강태식은 수십 개 계좌를 이용해 돈 세탁을 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빼돌린 금액만 수백억 원. 명의를 빌린 사람도 많았죠. 그 중에는 이미 파산한 사람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어요. 평생 모은 연금을 잃은 사람도 있었죠. 수사 결과가 공개되자 피해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언론은 연일 보도했어요. 10년 전 건설회사 부도 사건도 재조명됐죠. 그리고 마침내 정숙 여사 남편 죽음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사고로 끝났던 사건. 그 기록이 다시 열렸어요. 강태식은 버티려 했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예전 부하 직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1명, 2명, 계속 나왔어요. 누군가는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고 증언했고, 누군가는 돈 전달 심부름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모든 화살이 강태식을 향했죠. 그 사이, 민재는 혐의를 벗기 시작했어요. 위조 서명도 확인됐고, 대출 신청 기록도 조작으로 드러났어요. 계좌 역시 해킹과 명예 도용 사실이 밝혀졌죠. 회사에서도 공식 사과가 나왔어요. 대기 발령은 취소됐고, 오히려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명예까지 회복됐어요. 민재는 회사 로비를 걸어 나오다가 잠시 멈췄어요. 몇 달 전,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바로 그 자리였죠. 그때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거든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에 정숙 여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강태식 몰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법원은 즉시 재산 보전 명령을 내렸어요. 계좌 동결, 부동산 가압류, 법인 자산 압류, 순식간이었죠. 수백억 원 규모 자산이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강태식이 숨겨둔 빌딩, 상가, 토지 모두 묶였어요. 그가 살던 고급 펜트하우스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날 아침 집행관이 찾아왔어요. 퇴거 명령서가 전달됐거든요. 강태식은 소리쳤어요. 화를 냈죠. 핏대선 얼굴로 집행관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법원 결정이었으니까요. 결국 그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10년 동안 남의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집 문 밖에 서게 된 거였죠. 그리고 마지막 재판 날, 법정은 가득 차 있었어요. 피해자들도 나왔고, 기자들도 있었죠. 정숙 여사도 맨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히요. 강태식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 모습은 없었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머리도 희끗해졌고, 눈빛도 달라졌어요. 판결문이 읽히기 시작했어요.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장기간 실형, 불법 재산 몰수, 피해자 배상 명령,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수준의 판결이 내려졌어요. 강태식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판이 끝난 뒤 강태식은 호송관에게 이끌려 나왔어요. 그 순간 멀리 서 있던 정숙 여사와 눈이 마주쳤죠. 잠시였어요. 아주 잠시. 강태식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봤죠. 서늘한 눈빛으로. 그리고 아주 천천히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은 날, 채권자들에게 쫓기던 날, 아들 손을 잡고 울던 날,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강태식이 사라진 뒤 정숙 여사는 법원 계단에 잠시 앉았어요. 민재가 옆으로 다가왔죠. 엄마. 정숙 여사는 대답 대신 아들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요. 어릴 적 학교 가던 길에 잡아주던 그 손처럼요. 몇 달 후 상속 절차와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남편이 남긴 토지는 정당하게 민재 앞으로 돌아왔죠. 개발이 진행되면서 가치도 크게 올랐어요. 빚은 모두 정리됐고 생활도 안정됐어요. 하지만 정숙 여사는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되찾았거든요. 억울함 없는 삶, 그리고 가족이었죠. 수연도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어요. 처벌은 받았지만 진심으로 사과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민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 갔어요.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봄날 정숙 여사는 남편 묘소를 찾았어요.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죠. 꽃 한 송이를 내려놓은 뒤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보며 한참 웃었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끝났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민재였죠.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수연도 기다리고 있어. 정숙 여사는 웃었어요. 눈가주름이 깊어질 만큼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그래. 엄마 금방 간다. 10년 동안 이어진 악몽.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서 시작된 충격. 사라진 줄 알았던 배신자의 귀환. 하지만 결국 남은 건 하나였어요. 거짓은 오래 버텨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재산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었죠. 정숙 여사는 그 사실을 아주 늦게, 하지만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결혼식 축의금 봉투에서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된다면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정숙 여사처럼 1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돈, 재산, 상속, 배신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놀랍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요? 유산 전무가 막내딸에게 간다고요? 잠깐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장례식장 안이 떠나갈 듯 울렸어요. 향 냄새가 가득한 빈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누군가는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날 고 박정수 어르신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재산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죠. 시 외곽에 있는 건물 2채, 상가 여러 칸, 농지, 현금 자산, 매달 나오는 연금까지. 가족들은 장례보다 유언장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빈소 한쪽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큰아들이 제일 많이 받겠지. 아니야. 둘째가 옆에서 살았잖아. 며느리들도 기대가 클 거야.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정작 상주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말이 없었죠. 막내딸 박선영. 50을 넘긴 나이였어요. 검은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눈밑은 퀭했죠.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였어요. 그날도 갑작스러웠죠. 비가 쏟아지던 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아버님이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선영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어나갔어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들렸거든요. 하지만 큰오빠 박성호는 병원보다 은행을 먼저 찾았어요. 둘째 오빠 박성진은 부동산 서류부터 챙겼고요. 며느리들은 복도 끝에서 귓속말을 했죠. 혹시 계좌 비밀번호 알아? 통장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 그 말을 들은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며칠 뒤 아버지는 끝내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은 시작됐고 친척들은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상주인 선영만 유난히 무시당했거든요. 음식을 나르는 것도 선영. 손님 맞는 것도 선영. 밤새 빈소 지키는 것도 선영. 그런데 누구 하나 고생했다는 말을 안 했어요. 오히려 큰 며느리 김미숙이 사람들 앞에서 말했죠. 선영 씨는 원래 아버님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순간 빈소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죠. 제가요? 아버님 통장 관리도 했잖아요.
병원비 낸 것뿐인데요. 누가 알아요?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선영은 아무 말도 못했죠. 설명해도 믿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노려보는 친척도 있었죠. 설마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요즘 뉴스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누명은 순식간이었어요. 장례식장 전체가 선영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선영이 지난 10년 동안 아버지를 돌봤다는 걸, 당뇨가 심해질 때도, 무릎 수술을 받을 때도, 요양병원 대신 집에서 모셨다는 걸, 병원비가 부족할 땐 자신의 적금까지 깼다는 걸 아무도 알려하지 않았어요. 재산 이야기만 중요했으니까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집에 있던 금고가 비어 있었거든요. 현금과 서류 일부가 사라졌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시선이 선영에게 향했어요. 집 열쇠 갖고 있던 사람 누구야? 선영 아니야? 그럼 답 나온 거네. 선영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말문조차 막혔죠. 억울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큰오빠는 서늘한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어요. 솔직하게 말해. 오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뭘 받은 거 아니야? 선영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장례식장 뒤편 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휴대전화 화면에는 카드 대금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만든 빚, 생활비 대출, 밀린 공과금,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녀가 재산을 훔쳤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아버지. 그때였어요. 검은 우산 하나가 다가왔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내린 낯선 남자였죠. 정장을 입은 남자.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선영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죠. 내일 유언장 공개 전에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선영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죠. 그 순간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고인이 생전에 선임했던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남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장례식장이 아주 조용해질 겁니다. 무슨 뜻이죠? 잠시 침묵.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남겼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도 한 분 더 계셨거든요.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어요. 선영은 알지 못했죠. 다음 날 유언장이 읽히는 순간 장례식장 안의 모든 사람이 말을 잃게 된다는 걸,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장례식장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거웠죠. 어제 내리던 비는 그쳤는데 사람들 표정은 더 어두워졌더라고요. 특히 친척들은 아침부터 모여 있었어요. 장례 절차 때문이 아니었죠. 유언장 때문이었어요. 누구는 상가 이야기를 했고 누구는 땅값 이야기를 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재산 이야기뿐이었죠. 마치 고인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설명회 같았어요. 선영은 빈소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변호사가 남긴 말이 계속 떠올랐죠. 진실을 아는 사람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했어요. 그때였어요. 큰 며느리 김미숙이 다가왔죠. 손에는 조화정리 명단이 들려 있었어요. 선영 씨. 네. 이거 정리 좀 해요. 제가요? 그럼 누가 해? 말은 웃으며 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서늘한 눈빛. 마치 하인을 부리듯 말했죠. 선영은 말없이 명단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 하나가 툭 던졌어요. 그래도 막내딸인데 참 조용하네. 그러자 다른 사람이 피식 웃었죠. 조용한 사람이 무섭지. 순간 몇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반박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둘째 오빠 박성진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는 언제 온대? 장례식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죠.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곧 도착한대. 오늘 끝내야지. 그래야 건물도 정리하지. 건물. 그 말에 몇몇 친척들 눈이 반짝였어요. 사실 박정수 어르신이 가진 재산 중 가장 큰 건 시 외곽상가 건물이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허름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치솟았죠. 지금은 수십억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 건물 때문에 가족들 갈등도 심해졌고요. 특히 큰아들 성우는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연히 장남에게 물려주실 거야. 입버릇처럼 했죠. 며느리 김미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제사도 모시는데, 우리가 관리도 했는데, 하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건물 관리비도, 세금도, 임대인 연락도 전부 선영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컴퓨터를 못 다루셨으니까요. 계약 만료일도 챙기고, 세무서도 대신 가고, 은행도 같이 다녔죠. 그런데 이상하게 공로는 늘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선영은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큰아들은 공부한다고 빠졌고 둘째는 군대 갔다고 빠졌어요. 남은 건 선영뿐이었죠. 새벽마다 집 나르고 가게 청소하고 학교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늘 말했어요.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그 말이 선영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죠. 결혼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남편 사업이 망했거든요. 빚이 생겼고 결국 이혼까지 했어요. 그 뒤로 선영은 홀로 아들을 키웠죠.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했어요. 잠은 늘 부족했죠. 그 와중에도 아버지 병원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시간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복도 끝, 친척들 수군거림이 또 들려왔어요. 막내딸이 제일 위험해. 돈 관리했다며. 요즘 노인들 속이는 사람 많잖아. 선영은 물을 마시려다 멈췄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은 목소리. 선영 씨 맞습니까? 네. 아버님 금고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선영은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누구세요? 지금은 말씀 못 드립니다. 잠깐만요. 유언장 공개 끝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뚝. 전화는 끊어졌어요. 선영은 휴대전화를 바라봤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금고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더 이상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도착했거든요. 검은 가방을 든 남자.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죠.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어요. 마치 공연 시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성우는 넥타이를 고쳐 맸고 성진은 연신 손가락을 두드렸어요. 김미숙은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죠.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본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확신하지? 왜 저렇게 여유롭지?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유언장 공개 전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우가 바로 물었죠. 무슨 사항인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고인께서는 사망 한 달 전 잠시 멈췄어요. 가족 중 특정 인물들에 대한 조사 의뢰를 하셨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조사요? 무슨 조사? 수군거림이 퍼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아들 성우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둘째 성진도 마찬가지였죠. 김미숙 역시 물컵을 잡은 손이 굳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 결과는 유언장 내용과 함께 공개됩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선영은 처음 봤어요. 늘 당당하던 큰오빠 얼굴에 떠오른 불안한 그림자를 핏대선 얼굴로 턱을 굳게 담은 모습. 그 모습을 본 순간 선영은 직감했어요. 뭔가 있다.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가족은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어요. 변호사가 꺼낸 한마디 때문이었죠. 고인께서 직접 조사 의뢰를 하셨습니다. 그 말 이후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특히 큰아들 성우와 둘째 성진. 두 사람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죠. 하지만 곧 성우가 헛기침을 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조사를 하셨겠어요. 억지 웃음이 나왔죠. 연세도 많으셨는데. 그러자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어요. 의식이 아주 또렷하셨습니다. 성우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죠.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직원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고인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됐습니다. 봉투는 변호사에게 전달됐죠. 변호사는 잠시 확인하더니 가방 안에 넣었어요.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미숙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선영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었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날 오후 빈소 손님이 잠시 뜸해졌어요. 선영은 화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죠. 그때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목소리. 큰 며느리 김미숙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다급했죠. 설마 진짜 남겨놓은 거야? 선영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그 사람 입은 막아놨어? 잠시 정적. 그리고 또 들려온 목소리. 이번에는 둘째 성진이었어요. 조용히 해. 내가 어떻게 알아? 당분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김미숙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선영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성진이 나왔죠. 두 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성진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늘한 눈빛. 무언가를 들킨 사람 같았죠. 여기서 뭐해? 화장실 가려던 건데. 얼마나 들었어? 짧은 질문. 하지만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성진은 한참 바라보다 지나갔어요. 등 뒤가 싸늘했어요.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선영 앞으로 내용 증명 한 통이 도착했거든요. 발신인은 놀랍게도 큰오빠 성우였어요. 선영은 봉투를 열어봤죠. 손이 떨렸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부당한 재산 개입 의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검토.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친오빠가 자신을 고소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입에서 힘없는 소리가 나왔죠. 그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김미숙이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히 떳떳한 척하지 마. 언니, 통장 관리했잖아. 아버님 허락받고 한 거야. 그걸 누가 믿어? 선영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변 친척들까지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작됐죠. 비난, 의심, 조롱. 역시 돈이 무섭네. 가족도 못 믿어.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선영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변명조차 하기 싫어졌거든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번호. 아침에 걸려왔던 그 번호였어요. 선영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죠. 여보세요. 상대는 곧바로 말했어요. 지금 혼자 계십니까? 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조심하는 사람 같았죠. 저는 고인 건물 관리실 직원입니다. 선영은 숨을 멈췄어요. 예. 사망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상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이 밤늦게 건물에 여러 번 왔습니다. 선영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을? 서류를 가져간 것도 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왜 이제 말씀하세요? 무서웠습니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고인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혹시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꼭 선영 씨에게 알려달라고. 선영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버지,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상대가 마지막 말을 꺼냈죠. 그리고 네, 건물 담보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순간 선영 머릿속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상당한 금액입니다. 말도 안 돼.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선영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건물은 아버지 명의였어요. 그런데 담보대출이라니. 그것도 몰래 누군가 아버지 재산을 건드린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장 직원 둘이 다급하게 뛰어왔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왜요? 고인 서류 일부가 없어졌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성우도, 성진도, 김미숙도 모두 달려왔죠. 그리고 놀랍게도 첫 번째로 나온 말은 이것이었어요. 선영 어디 있어?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또다시 또 선영이었죠. 성우는 핏대선 얼굴로 소리쳤어요. 이번엔 진짜 설명해야 할 거야. 오빠, 서류 내가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장례식장이 술렁였어요.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혀를 찼죠. 선영은 벽에 기대 섰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걸까요? 10년 넘게 부모를 돌봤는데 돌아온 건 누명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변호사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손에는 두툼한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묘하게 힘이 있었어요. 사라진 서류는 이미 제가 확보했습니다. 순간 성우 얼굴이 굳었어요. 성진도 얼어붙었죠. 김미숙 손에 들린 종이컵이 툭 떨어졌어요. 변호사는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내일. 짧은 침묵. 유언장 공개와 함께 모든 사실이 밝혀집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누군가는 의자를 움켜쥐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떨궜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한마디를 더 남겼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바라봤어요. 고인께서는 사망 직전 변호사가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가족 중 한 사람을 상대로 퇴거 명령과 계좌 동결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장례식장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선영은 보았어요. 성우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모습을.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처럼. 날 장례식장 회의실에는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어요. 친척들은 아침부터 자리를 잡고 앉았죠. 누구는 팔짱을 꼈고 누구는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어요. 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언장, 그리고 재산. 그것뿐이었죠. 선영은 가장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어차피 자신에게 돌아올 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언제나 양보했고 언제나 뒤로 밀렸죠. 아버지 사랑도, 가족 관심도, 재산 이야기도 늘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어요. 이제 와서 잃을 것도 없었거든요. 잠시 후 변호사가 자리로 나왔어요. 두꺼운 서류철, 그리고 봉인된 유언장.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기침 소리조차 사라졌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고 박정수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본인은 정신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차분한 목소리.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죠. 그러다 갑자기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긴장했죠. 고인께서는 생전 가족들에 대한 별도 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또다시 나오는 그 말. 조사. 이번에는 친척들까지 술렁였어요. 대체 뭘 조사했다는 거야?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그때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그리고 첫 장을 꺼냈죠. 큰아들 박성호. 성호가 움찔했어요. 고인명의 상가를 담보로 허위 서류를 제출해 거액 대출 진행.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성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죠. 고인 동의 없이 진행. 발각 시도를 막기 위해 관련 직원 회유 정황 확인. 친척들 입이 벌어졌어요. 세상에. 설마.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거든요. 둘째 아들 박성진. 성진 어깨가 굳어졌어요. 건물 관리비 일부 횡령. 임대 수익 일부 개인 계좌 이체. 성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입니다. 핏대선 얼굴. 목소리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계좌 내역 확보돼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진은 다시 주저앉았어요. 회의실 안은 난리가 났어요.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죠.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재산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산을 빼돌린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선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셨다는 사실이.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봉투였죠. 어제 발견됐다는 바로 그 봉투. 변호사는 천천히 봉인을 뜯었어요. 안에서 나온 건 편지 한 장이었어요. 고인의 친필.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죠.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선영아. 딱 두 글자. 그 순간 선영 눈가가 흔들렸어요. 아버지 글씨였거든요. 이 편지를 내가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미안하다. 짧은 문장.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어요. 너는 늘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내 병원비도, 생활비도, 건물 세금도 남몰래 내 돈으로 막아줬다. 선영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처음이었어요.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듣는 순간이었죠. 변호사는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내 형들이 부끄러움을 알길 기다렸다. 회의실 앞쪽 성우와 성진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알게 됐다. 그 아이들은 내 재산만 원했다. 침묵. 누구도 말을 못했어요. 내가 가장 믿는 자식은 선영이다. 그 말이 울려 퍼졌어요. 친척들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선영을 의심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유언장을 펼쳤거든요. 이제 재산 분배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성진도 숨을 삼켰죠.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사람처럼. 그리고 변호사가 읽었어요. 고인 소유 상가 건물, 농지, 예금, 연금 수익권, 기타 재산 전부, 짧은 정적,
그리고 막내딸 박선영에게 상속한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들고 있던 컵을 놓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김미숙 입은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성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죠. 말도 안 돼. 비명이 터졌어요. 조작이야. 그러나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공증 완료됐습니다. 불가능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우는 의자를 걷어찼어요. 성진도 소리를 질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언장은 완벽했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고인께서는 생전 추가 지시를 남기셨습니다. 선영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어요. 재산 상속과 동시에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서늘한 눈빛. 그리고 박선영 씨를 가족법인의 단독 대표로 선임합니다. 순간 선영은 숨조차 쉬지 못했어요. 가족법인.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건물, 토지, 임대 수익, 투자 자산, 모든 것이 연결된 법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재산뿐 아니라 권한까지 전부 선영 손에 넘어간 거였어요. 성우 입술이 떨렸어요. 성진은 의자를 붙잡았고 김미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죠. 반대로 선영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끝까지 침묵했는지, 왜 모든 걸 기록해 두셨는지, 왜 변호사를 남겨두셨는지, 이제 모든 권한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걸, 그리고 그 권한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유언장 공개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죠. 조금 전까지 재산 이야기를 하던 친척들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바닥만 바라봤고 누군가는 눈치를 살폈어요. 그 중심에는 선영이 있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선영은 웃지 않았거든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승리한 사람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치 긴 비가 끝난 뒤 젖은 길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런데 반대편에 앉은 성우는 달랐어요. 핏대선 얼굴, 주먹을 꽉 쥔 손,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난 인정 못해. 성우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끝까지 갈 거야. 변호사는 차분했어요. 이미 공증이 완료됐습니다. 소송할 거야. 하셔도 됩니다. 가만 안 둬. 하지만 변호사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비된 사람 같았죠.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서류철.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소송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우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가 또 있어? 변호사는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 장을 꺼냈죠. 은행 자료입니다. 성우 얼굴이 굳었어요. 고인명의 담보대출 관련 자료. 친척들 눈이 다시 커졌죠. 대출금 사용처 추적 결과. 한 장, 또 한 장. 계속 펼쳐졌어요. 고급 외제차 구매, 고가 해외여행 비용, 개인 사업 손실 보전. 성우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전부 확인됐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내역을 읽었거든요. 내연관계 6명의 계좌 송금.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김미숙 얼굴이 돌아갔죠. 뭐라고? 확인된 금액만 수억 원입니다. 거짓말. 김미숙이 벌떡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당신. 성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움직였죠. 이미 끝난 거예요. 불륜, 횡령, 사문서 관련 문제. 모든 게 한꺼번에 드러난 거였어요. 김미숙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죠. 그리고 따기 소리가 울렸어요. 회의실 전체가 놀랐죠.
이게 사실이야?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며칠 동안 선영을 범인 취급하던 사람들, 이제는 성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서늘한 눈빛으로, 그가 했던 그대로. 그렇게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 선영은 공식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어요. 가족법인 대표 취임, 재산 이전, 상속 완료, 모든 절차가 진행됐죠. 그리고 마지막 서류, 퇴거 명령서. 선영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지시, 그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불법 점유자 퇴거 조치, 대상자는 성우였어요. 성우 가족은 수년 동안 아버지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죠. 월세도 내지 않았고 관리비도 밀렸어요. 그런데도 마치 자기 건물처럼 행동했거든요.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달랐죠. 아버지가 왜 이걸 남겼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말했어요.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몇 주 뒤, 성우는 결국 건물에서 나가야 했어요. 버티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법원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좌 동결도 진행됐어요. 불법 대출 관련 조사 때문이었죠.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났거든요. 은행 대출도 막혔어요. 결국 파산 신청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반면 성진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횡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대 관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거든요. 추가 민사 소송까지 이어졌어요. 그토록 탐내던 건물, 그 건물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됐죠. 시간은 흘렀어요. 몇 달 뒤, 선영은 아버지 건물 옥상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죠. 노을도 예뻤어요. 예전에는 올라올 생각도 못했던 곳이었어요. 늘 바빴으니까, 늘 누군가를 돌봐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달랐죠. 처음으로 자기 삶을 바라볼 시간이 생겼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응? 오늘 저녁 먹으러 갈까? 선영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죠. 그래. 엄마. 왜? 이제 좀 행복해져. 짧은 말. 하지만 선영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앞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시장에서 일하시던 모습,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편지. 내가 가장 믿는 자식은 선영이다. 그 문장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죠. 그날 저녁, 선영은 아들과 식당으로 향했어요. 길 건너편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갔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하지만 선영 삶은 달라져 있었죠. 재산을 얻어서가 아니었어요. 건물을 받아서도 아니었고, 권한을 가져서도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누명을 벗었고, 억울함이 사라졌고, 아버지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은 결국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는 것인지도 몰라요. 남의 것을 탐낸 사람은 결국 잃었고, 묵묵히 견딘 사람은 끝내 인정받았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유언장이 읽히던 그날, 모든 사람이 멈춰섰던 이유, 그건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진실은 가장 조용했던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박선영.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선영 씨의 입장이었다면 끝까지 가족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또 다른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 깊이 남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